1968년 1월 강원도 최전방.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31명의 한국군이 120명의 무장공비와 맞섰다. 통신은 두절되고 지원군은 눈보라의 발목이 잡혔다. 72시간. 단 사흘이 한 달처럼 길었던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적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적은 인원이 이토록 완강하게 버틸 수 있는가? 훗날 북한군 포로 신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군의 저항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역사는 승자만 기록하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낸 자들도 기록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1968년 1월 19일 새벽 4시 32분 강원도 최전방 897고지. 보초를 서던 박성훈 일병의 손이 먼저 얼어붙었다. 장갑을 끼고도 총열을 잡은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갔다. 영하 21도. 입김이 즉시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 날씨였다. 눈보라가 시야를 3m 앞으로 좁혔다. 박 일병은 30분마다 보초 교대를 서고 있었지만 추위는 시간을 기다려두지 않았다. 철모 안쪽으로 서리가 맺혔다. 속옷까지 땀으로 젖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는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혈액순환을 유지했다. 그때 눈밭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박 일병은 눈을 가늘게 떴다. 착각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1명, 2명, 3명. 숫자를 세는 것을 포기할 만큼 많았다. 거리는 약 200m. 적들은 눈보라를 이용해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박 일병은 안전핀을 해제하지 않은 채 조명탄 발사기를 집어들었다. 규정상 소대장 허가 없이 조명탄을 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경보음을 울렸다. 고지 전체가 깨어났다. 소대장 이재호 중위가 막사에서 뛰쳐나왔다. 전투와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였다. 31명. 이것이 897고지를 지키는 전체 병력이었다. 정규 소대 정원 40명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다. 독감이 돌아 3명이 후송되었고 6명은 철책 점검 작업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중위는 쌍안경을 들어 올렸지만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다. 렌즈에 눈이 달라붙어 닦아내야 했다.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중대본부와 연결을 시도했지만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다. 눈보라가 통신을 방해하고 있었다. PRC-77 무전기는 악천후에 약했다. 안테나를 최대로 늘려도 소용없었다. 이중위는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했다. 동쪽 사면 8명, 서쪽 능선 7명, 정면 진지 10명, 예비 병력 6명. 탄약을 재점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은 손이 얼어붙은 채로 탄창을 확인했다. 1인당 기본 탄약 120발, 수류탄 4개, 60mm 박격포탄 20발. 이것이 전부였다. 보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눈보라로 연기된 상태였다. 병사들은 탄창에서 총알을 하나씩 빼내 동파 여부를 확인했다. 총알이 얼면 불발이 되기 때문이었다. 일부 병사들은 탄창을 5단에 넣어 체온으로 녹이고 있었다. 새벽 5시 10분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동쪽 사면에서 김철민 상병이 발포했다. 눈밭을 기어오르는 검은 옷의 무장공비를 본 것이다. 거리 150m. 세점사로 쏜 총알 중 한 발이 명중했다. 목표물이 쓰러졌다. 총성과 함께 고지 전체가 전투 태세로 돌입했다. 무장공비들은 눈을 덮게 삼아 접근하고 있었다. 이들은 흰색 위장복이 아닌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야간 침투를 위한 복장이었지만 눈밭에서는 오히려 표적이 되었다. 한국군의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다. 순간 눈보라 속 광경이 드러났다. 100명이 넘는 무장공비가 세 방향에서 고지를 포위하고 있었다. 조명탄 불빛 아래 적들의 그림자가 눈밭에 길게 늘어졌다. 이재호 중위는 상황을 파악했다. 적은 최소 120명, 아군은 31명, 4대1의 열세였다. 통신은 여전히 두절 상태. 지원군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다. 바람 소리가 총소리를 집어삼킬 정도였다. 이중위는 계산했다. 적들이 본격적으로 공격하면 탄약 소진까지 2시간. 그 이후는 백병전이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897고지 뒤에는 철원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이곳을 뚫리면 적들은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사단 본부까지 이협할 수 있었다. 이중위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한 발도 허투루 쓰지 마라. 확실한 표적만 쏜다. 오전 6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무장공비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며 돌진했다. 눈보라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한국군은 참호 안에서 응사했다. 눈이 참호 안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10분마다 삽으로 눈을 퍼내야 했다. 병사들은 한 손으로는 눈을 치우고 한 손으로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열이 뜨거워졌다가 곧 얼어붙었다. M16 소총이 추위로 작동 불량을 일으켰다. 놀이쇠가 얼어붙어 후퇴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손으로 놀이쇠를 때려가며 사격을 이어갔다. 일부는 라이터로 놀이쇠를 녹이기도 했다. 총열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서쪽 능선을 지키던 정수만 병장이 부상을 입었다. 어깨에 총알이 박혔지만 그는 진지를 떠나지 않았다. 위생병 최영식 일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다. 거즈가 즉시 피로 젖었다가 얼어붙었다. 지혈대를 감았지만 추위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정 병장은 한 손으로 총을 들고 계속 사격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지만 총구 화염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적들도 아군도 모두 그 화염을 향해 쏘고 있었다. 전투는 원시적이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쏘는 것뿐이었다. 거리 50m까지 접근한 무장공비를 향해 수류탄이 투척되었다. 폭발음과 함께 눈보라가 더 거세게 휘몰아쳤다. 오전 8시 첫 번째 공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무장공비들이 후퇴했다. 눈밭에는 12구의 시신이 남겨졌다. 한국군 측은 1명 전사, 3명 부상. 이재호 중위는 탄약을 재점검했다. 1인당 평균 45발 소비. 남은 탄약으로는 2차례 공격을 더 막을 수 있었다. 통신은 여전히 두절.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손으로 새 탄창을 장전했다. 전사한 동료의 탄약을 수거했다. 한 발이라도 더 확보해야 했다. 다음 공격까지 남은 시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고지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는 것. 이중희는 참호 사이를 돌며 병사들을 점검했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이 보였지만 후송할 방법이 없었다. 그저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오전 8시 40분, 897고지는 잠시 고요했다. 눈보라만이 쉬지 않고 몰아쳤다. 이재호 중위는 무전기 수리를 시도했다. 통신병 한동철 일병이 무전기 뒷면을 열었다. 회로 기판에 성에가 끼어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며 배터리 연결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문제는 안테나였다. 눈보라가 전파를 산란시키고 있었다. 한 일병은 예비 안테나로 교체했다. 무전기를 켰다. 여전히 잡음 뿐이었다. 중대본부는 불과 8km 거리였지만 지금은 다른 세상이나 다름없었다. 이중희는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구조 요청은 불가능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끝까지 버티는 것. 병사들은 전사한 동료를 막사 뒤편에 안치했다. 땅이 얼어묻을 수 없었다. 군장으로 덮어두는 것이 최선이었다. 부상자 3명은 막사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정수만 병장의 어깨 상처가 가장 심각했다. 총알이 관통하지 않고 박혀 있었다. 위생병 최영식 일병은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를 감았다. 진통제는 이미 떨어진 상태였다. 정 병장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다. 다른 부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을 드러내면 전우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일병은 부상자들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 주었다. 체온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오전 9시 30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동쪽 사면, 참호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김철민 상병이 동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장갑을 벗자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2급, 동상이었다. 최 일병이 달려갔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야 했지만 참호 안에서는 불가능했다. 김 상병은 장갑을 다시 끼고 총을 들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지 확인했다. 감각은 없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상태였다. 31명 중 동상 증세를 보이는 인원이 12명에 달했다. 추위는 적의 총알만큼이나 이협적이었다. 오전 10시, 눈보라가 잠시 약해졌다. 시야가 50m까지 확보되었다. 이재호 중위는 쌍안경으로 전방을 살폈다. 적들이 200m 지점에서 재집결하고 있었다. 숫자는 여전히 100명이 넘었다. 첫 공격에서 10여 명의 손실을 입었지만 그들은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무장공비들이 3개 조로 나뉘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이중희는 병력 재배치를 명령했다. 정면 진지에 3명을 추가 투입하고 서쪽 능선 병력을 5명으로 줄였다. 예비 병력은 이제 3명뿐이었다. 한 곳이라도 뚫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다. 박격포, 진지에서는 포탄을 재점검하고 있었다. 60mm 박격포탄 20발 중 3발을 첫 교전에서 사용했다. 남은 17발로는 한 차례 집중 사격밖에 할 수 없었다. 포수 이민수 병장은 조준경의 서리를 닦아냈다. 포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천막으로 덮었다. 박격포는 근접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화기였다. 하지만 포탄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 병장은 포탄 하나하나의 번호를 매겼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야 했다. 오전 11시, 적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면이 아닌 측면 공격이었다. 서쪽 능선으로 40여 명이 접근했다. 눈보라를 이용해 시야 밖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능선을 지키는 5명의 병사가 즉시 사격을 개시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적들은 엄폐물을 이용하며 전진했다. 바위, 나무, 눈 언덕 뒤로 몸을 숨기며 거리를 좁혔다. 한국군은 수류탄을 던졌지만 눈보라가 투척 거리를 줄였다. 수류탄이 목표 지점보다 10m 앞에 떨어졌다. 적들은 멈추지 않았다. 거리 100m, 80m, 60m. 점점 가까워졌다. 이재호 중위는 예비 병력 3명을 서쪽 능선으로 급파했다. 이제 예비는 없었다. 모든 병력이 전선에 투입된 상태였다. 중위 본인도 M16을 들고 참호로 뛰어갔다. 거리 40m까지 접근한 무장공비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새점사, 목표물이 쓰러졌다. 옆에서 수류탄이 날아왔다. 이중희는 참호 안으로 몸을 던졌다. 폭발음과 함께 흙과 눈이 튀어올랐다. 귀가 먹먹해졌다. 다시 일어나 사격을 이어갔다.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쓰러지지 않는 한 총을 놓지 않았다. 정오, 2번째 공격이 끝났다. 무장공비들이 다시 후퇴했다. 서쪽 능선 눈밭에는 8구의 시신이 남았다. 한국군은 추가로 2명이 부상당했다. 탄약 소비량은 1인당 50발. 남은 탄약은 평균 25발. 한 탄창도 채되지 않았다. 이재호 중위는 상황을 점검했다. 전사 1명, 부상 5명, 동상 12명. 전투 가능 인원은 실질적으로 20명 미만이었다. 통신은 여전히 두절. 눈보라는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중대본부에서는 이곳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897고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중희는 남은 탄약을 재분배했다. 부상자들의 탄약을 회수해 전투 가능한 병사들에게 나눠줬다. 1인당 35발. 이것으로 한 번 더 막아야 했다. 아니, 반드시 막아낼 것이었다. 오후 1시, 897고지에 눈보라가 다시 거스졌다. 바람 소리가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병사들은 참호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았다. 입김이 옷깃에 얼어붙어 하얀 서리가 되었다. 배급된 건빵은 돌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이빨로 깨물 수 없어 입안에 넣고 녹이며 먹어야 했다. 물통의 물도 얼었다. 눈을 녹여 마셨지만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 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래도 먹어야 했다. 체력이 떨어지면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이재호 중위는 막사에서 비상 계획을 세웠다. 탄약은 1인당 35발. 다음 공격 한 번을 막으면 끝이었다. 그 이후는 백병전이었다. 총검을 점검했다. 31자루 중 3자루가 부러져 있었다. 첫 교전에서 육박전을 벌이며 파손된 것이었다. 삽과 곡괭이가 무기가 될 것이다. 막사, 구석에 쌓인 철조망 말뚝도 꺼냈다. 최악의 경우 맨손으로라도 싸워야 했다. 이중희는 병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탄약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 공포가 퍼질 것이다. 지금은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오후 2시, 정찰 보고가 들어왔다. 동쪽 사면을 감시하던 박성훈 일병이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무장공비 20여 명이 고지, 북쪽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정면 공격이 아니었다. 측후방을 노리는 기동이었다. 이중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적들이 전술을 바꿨다. 정면 공격으로 화력을 소진시킨 뒤 측후방으로 침투해 포위를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북쪽 방어선은 가장 취약했다. 병력이 단 2명뿐이었다. 이중희는 서쪽 능선에서 3명을 차출해 북쪽으로 재배치했다. 이제 서쪽은 2명만 남았다. 병력을 더 이상 나눌 수 없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리면
전멸이었다. 오후 3시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3면 동시 공격이었다. 동쪽 40명, 서쪽 30명, 북쪽 20명. 무장공비들이 일제히 돌진했다. 한국군은 사방에서 총성을 들으며 응사했다. 탄약을 아껴야 했지만 표적이 너무 많았다. 단발 사격으로는 밀려드는 적을 막을 수 없었다. 3.4, 5.4로 사격했다. 탄창이 빠르게 비었다. 빈 탄창을 버리고 새 탄창을 장전했다. 손가락이 얼어 탄창 교체가 느려졌다. 2초, 3초의 지연이 생사를 갈랐다. 옆 전우가 어무 사격을 해줬다. 탄창을 장전하고 다시 쏘기 시작했다. 박격포, 진지에서 집중 사격이 시작되었다. 이민수 병장이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외쳤다. 방위 270, 거리 180 발사. 포탄이 날아갔다. 눈보라 속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서쪽 능선을 올라오던 무장공비 5명이 쓰러졌다. 연속으로 3발을 더 발사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적들의 진격이 주춤했다. 하지만 17발의 포탄은 순식간에 7발만 남았다. 이 병장은 발사 속도를 늦췄다. 가장 위급한 순간을 위해 남겨둬야 했다. 동쪽 사면에서 비명이 들렸다. 김철민 상병이 총에 맞았다. 허벅지에 총알이 박혔다. 피가 군복을 적시며 눈 위로 떨어졌다. 빨간 핏자국이 하얀 눈을 물들였다. 최영식 일병이 기어갔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최 일병은 김 상병의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았다. 벨트를 풀어 대퇴부를 꽉 조였다. 김 상병이 신음을 삼켰다. 최 일병은 그를 참호 깊숙이 끌어당겼다. 김 상병은 한 손으로 총을 집어들었다. 쓰러진 채로도 방아쇠를 당겼다.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쪽 진지가 가장 위급했다. 5명의 병사가 20명의 적을 막고 있었다. 거리가 30m까지 좁혀졌다. 수류탄을 던졌다. 폭발과 함께 3명이 쓰러졌지만 나머지는 계속 왔다. 이재호 중위가 북쪽으로 뛰었다. M16을 난사하며 적들을 저지했다. 탄창이 비었다. 마지막 탄창을 장전했다. 이제 남은 총알은 30발뿐이었다. 중위는 단발 사격으로 전환했다. 한 발 한 발이 명중해야 했다. 허투루 쏠 여유가 없었다. 오후 4시 30분 세 번째 공격이 끝났다. 무장공비들이 후퇴했다. 눈밭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시신이 뒤섞여 있었다. 897고지는 아비규환이었다. 한국군 측은 추가로 1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전사자 2명, 부상자 9명, 동상 15명. 온전한 병사는 이제 10명도 되지 않았다. 탄약은 거의 바닥났다. 1인당 평균 8발. 한 탄창의 4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다. 박격포탄은 7발 남았다. 수류탄은 1인당 1개씩만 남았다. 이재호 중위는 참호 사이를 돌며 병사들을 확인했다. 모두 한 개의 다다른 얼굴이었다. 눈썹과 속눈썹에 고드름이 매달렸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혔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고 발은 동상으로 부어올랐다. 그래도 아무도 총을 놓지 않았다. 이중위는 그들의 눈을 보았다. 공포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위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날이 어두워지면 적들도 공격하기 어렵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지기까지 2시간. 그 2시간을 버티면 밤이 왔다. 밤에는 눈보라가 더 거세질 것이다. 적들도 공격을 멈출 것이다. 그때까지 단 2시간만 더 버티면 됐다. 하지만 탄약은 8발. 과연 그 8발로 2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까지 버텼으니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것. 897고지는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 오후 5시 897고지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며 기온이 더 떨어졌다. 영하 25도. 체감온도는 영하 40도에 달했다. 바람이 옷 틈새로 파고들어 체온을 빼앗아갔다. 병사들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턱이 덜덜 떨리며 이를 부딪혔다. 손가락은 완전히 감각을 잃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일부 병사들은 총을 겨드랑이에 끼워 녹이고 있었다. 총열의 열기로 동상을 녹이려는 시도였지만 총열도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다. 이재호 중위는 병력 점검을 마쳤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동상으로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인원이 18명으로 늘었다. 손가락이 굳어 방아쇠를 당길 수 없거나 발이 부어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실질적인 전투 가능 인원은 13명. 31명으로 시작한 병력이 반도 남지 않았다. 게다가 그 13명조차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경미한 부상, 초기 동상,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위는 남은 병력을 재배치했다. 동쪽 4명, 서쪽 3명, 북쪽 3명, 예비 3명. 예비라고 해봤자 부상자 중 비교적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었다. 탄약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사자와 전투 불능자의 탄약을 모두 회수했지만 총합 180발, 13명에게 나누면 1인당 약 14발. 한 탄창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다. 박격포탄은 7발, 수류탄은 총 15개. 이것이 마지막 방어선의 전부였다. 이재호 중위는 엄격한 사격 통제를 명령했다. 거리 50m 이내 확실한 표적만 사격. 그 외에는 발포 금지. 탄약 한 발 한 발이 생명줄이었다. 오후 5시 30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정수만 병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어깨 총상 부위가 감염된 것이었다. 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이 원인이었다. 상처 주변이 붓고 고름이 생겼다. 열이 올랐다. 최영식 일병이 상처를 확인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항생제는 이미 떨어졌다. 소독약도 바닥났다. 깨끗한 거즈조차 남지 않았다. 최 일병은 눈으로 상처를 씻어냈다. 차가운 눈이 소독 역할을 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정 병장은 의식이 흐려졌다.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열이 뇌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를 막사로 옮겼지만 막사도 영하의 추위였다. 담요로 감싸고 옆에 다른 병사를 붙여 체온을 나눴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오후 6시. 적들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정면 돌격이 아니었다. 무장공비들이 200m 지점에서 멈추고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나무와 바위를 이용해 엄폐물을 만들었다. 장기전 준비였다. 그들도 한국군의 탄약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포위만 유지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었다. 무장공비 지휘관이 확성기를 들었다. 한국군, 항복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이재호 중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흔들리지 마라. 저들의 말에 속지 마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무장공비들은 포로를 데려가지 않았다. 항복은 곧 죽음이었다. 오후 6시 30분. 네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전면 공격이 아니라 소규모 침투였다. 5명씩 조를 이뤄 각 방향에서 접근했다. 눈보라와 어둠을 이용한 기습이었다. 한국군은 표적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희미한 그림자만 보였다. 함부로 쏠 수 없었다. 탄약이 없었다. 확실한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거리 80m, 60m, 40m. 적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긴장이 극에 달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즉시 얼어붙었다. 동쪽 사면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성훈 일병이 30m 거리의 무장공비를 사살했다. 단발 사격, 명중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이 계속 왔다. 수류탄을 던질 거리였다. 박 일병은 마지막 수류탄을 꺼냈다. 안전핀을 뽑고 던졌다. 3초 후 폭발, 2명이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이 총을 쏘며 돌진했다. 박 일병은 총을 난사했다. 탄창이 비었다. 1명이 쓰러졌다. 마지막 1명이 10m 앞까지 왔다. 박 일병은 총검을 장착했다. 상대도 칼을 뽑았다. 백병전이었다. 서쪽 능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3명의 병사가 5명의 적과 맞섰다. 탄약이 떨어졌다. 돌을 던졌다. 삽으로 내리쳤다. 원시적인 싸움이었다. 한 병사가 쓰러졌다. 칼에 찔린 것이었다. 옆 전우가 그 적을 총검으로 찔렀다. 피가 눈 위로 쏟아졌다. 붉은 피와 하얀 눈이 뒤섞였다. 전투는 야만적이었다. 인간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았다. 살기 위해 죽이는 것뿐이었다. 북쪽 진지에서 박격포가 발사되었다. 이민수 병장이 마지막 7발을 모두 쏟아부었다. 30m 거리에 집중 사격했다. 적들이 산산이 흩어졌다. 폭발음이 고지를 뒤흔들었다. 눈, 구름이 피어올랐다. 잠시 고요해졌다. 귀가 먹먹했다. 이명이 울렸다. 병사들은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꺾였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후 7시
네 번째 공격이 끝났다. 무장공비들이 후퇴했다. 하지만 한국군의 피해도 컸다. 추가로 2명이 전사했다.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투 가능 인원은 이제 8명. 탄약은 1인당 5발. 박격포탄은 0발. 수류탄은 3개. 897고지는 붕괴 직전이었다. 이재호 중위는 남은 병사들을 모았다. 8명의 얼굴을 보았다. 모두 죽음을 각오한 눈빛이었다. 중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가 졌다. 2시간을 버텼다. 이제 밤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병사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만이 중요했다. 이 고지를 지키는 것.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오후 8시. 897고지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달빛도 별빛도 없었다. 눈보라만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다. 시야는 1m. 손을 뻗으면 눈보라만 만져졌다. 8명의 병사들은 참호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다. 떨어져 있으면 동사했다. 붙어 있어야 살았다. 최영식 일병이 부상자들을 점검했다. 막사 안에는 23명이 누워 있었다. 전사자 4명, 중상자 6명, 동상 환자 13명. 중상자 중 2명은 의식을 잃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다. 맥박을 짚었다. 느리고 불규칙했다. 저체온증이었다.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면 죽음이었다. 최 일병은 담요를 더 덮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정수만 병장의 상태가 최악이었다. 감염이 퍼져 폐혈증 증상을 보였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땀이 옷을 흠뻑 적셨다가 얼어붙었다. 헛소리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를 찾았다. 고향, 이야기를 했다. 봄에 돌아가겠다고 중얼거렸다. 최 일병은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죽음의 손이었다. 최 일병은 눈물을 참았다. 울 수 없었다. 눈물이 얼굴에 얼어붙을 것이다. 그는 정 병장의 이마에 눈을 올려 열을 식혔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했다. 오후 9시. 참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김철민 상병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허벅지 총상이 악화되어 의식이 혼미해진 것이었다. 체온이 떨어지며 창란 증세가 나타났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했다. 일어서려 했다. 박성훈 일병이 그를 붙잡았다. 김, 상병이 소리쳤다. 나, 집에 가야 한다고. 박 일병은 그를 끌어안았다. 체온을 나눴다. 김, 상병이 진정되었다.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 일병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눈물이 뺨에 얼어붙었다. 참호 안의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죽는구나. 오후 10시. 이재호 중위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탄약 40발. 8명이 남으면 1인당 5발. 수류탄 3개. 이것이 전부였다. 다음 공격이 오면 막을 수 없었다. 중위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항복하면 살 수도 있었다. 적어도 부상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무장공비들은 포로를 데려가지 않았다. 항복은 학살이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싸우다 죽는 것. 중위는 병사들을 불렀다. 8명이 모였다. 모두 한 개의 다다른 얼굴이었다.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손가락은 검게 변했다. 그래도 총은 들고 있었다. 이중위는 천천히 말했다. 탄약이 떨어졌다. 다음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항복은 없다. 끝까지 싸운다. 총알이 떨어지면 총검으로, 총검이 부러지면 돌로, 돌이 없으면 맨손으로 싸운다. 897고지는 우리가 지킨다. 병사들은 대답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예, 소대장님. 오후 11시, 눈보라가 최고조에 달했다. 바람 속도가 초속 30m를 넘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참호 안에 웅크려도 눈이 쌓였다. 10분마다 눈을 치워야 했다. 안 그러면 눈에 묻혀 죽었다. 병사들은 교대로 눈을 치웠다. 삽질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땀이 나면 더 위험했다. 땀이 식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균형을 맞춰야 했다. 너무 많이 움직여도, 너무 적게 움직여도 죽었다. 자정,
막사에서 신음소리가 멈췄다. 정수만 병장이 숨을 거뒀다. 최영식 일병이 맥박을 확인했다. 없었다. 호흡도 멈췄다. 최 일병은 정 병장의 눈을 감겼다. 눈꺼풀이 얼어붙어 감기지 않았다. 손으로 눌러 억지로 감았다. 시신을 담요로 덮었다. 5번째 전사자였다. 최 일병은 밖으로 나와 이재호 중위에게 보고했다.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슬퍼할 여유가 없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새벽 1시,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박성훈 일병이 보고했다. 100m 거리에서 횃불이 보였다. 무장공비들이 야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군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이재호 중위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전원 전투 배치. 이번이 마지막이다. 8명의 병사들이 참호로 들어갔다. 총을 들었다. 탄창을 확인했다. 5발. 단 5발로 싸워야 했다. 총검을 장착했다. 칼날에 눈이 쌓였다. 손으로 닦아냈다. 수류탄 3개를 가장 잘 던지는 병사에게 맡겼다. 준비가 끝났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죽음이 오기를, 아니면 기적이 오기를. 새벽 2시, 897고지는 죽음의 침묵에 잠겼다. 눈보라가 잠시 약해졌다. 바람이 멈추고 눈발이 가늘어졌다. 이상한 고요였다. 폭풍 전의 정적 같았다. 이재호 중위는 쌍안경을 들었다. 시야가 100m까지 확보되었다. 전방에 무장공비들이 보였다. 횃불을 들고 집결하고 있었다. 숫자를 세었다. 70명. 이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최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군이 탄약이 떨어진 것을 알았다. 이제는 밀어붙이기만 하면 됐다. 중위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15분. 일출까지 5시간.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었다. 탄약 40발로는 10분도 버티지 못했다. 중위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50m까지 접근하면 수류탄 3개를 동시에 투척. 혼란을 틈타 백병전 돌입.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적을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새벽 2시 30분. 통신병 한동철 일병이 무전기를 다시 켰다. 12시간 동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일병은 안테나를 최대로 늘렸다. 주파수를 맞췄다. 송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897고지. 여기는 897고지. 응답하라. 오버. 잡음만 들렸다. 한 일병은 주파수를 조금씩 조정했다. 다시 시도했다. 여기는 897고지. 긴급 지원 요청. 응답하라 오버. 그때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접수. 위치. 확인. 한동철 일병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소리쳤다. 소대장님, 통신 연결됐습니다. 이재호 중위가 달려왔다. 무전기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송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897고지 이재호 중위. 무장공비 70명에게 포위됨. 병력 8명. 탄약 고갈. 즉각 지원 요청. 오버. 무전기 너머로 중대장 목소리가 들렸다. 897고지. 상황 파악. 지원 병력 출동 중. 30분 내 도착. 버텨라 오버. 30분. 이중위는 탄약을 계산했다. 40발로 30분을 버틸 수 있을까? 불가능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중위는 무전기에 대답했다. 이해했다. 30분 버티겠다. 오버. 병사들에게 외쳤다. 지원군이 온다. 30분만 버티면 된다. 참호 안의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다. 죽은 것 같던 눈에 빛이 돌아왔다. 30분. 그 말이 희망이 되었다. 박성훈 일병이 얼어붙은 입술로 말했다. 30분이요? 3시간도 버텼는데 30분 못 버티겠습니까?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한계였지만 정신은 다시 살아났다. 희망이 생기자 고통이 잊혔다. 추위가 덜 느껴졌다.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환상이었지만 그 환상이 그들을 살렸다. 새벽 2시 45분. 무장공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횃불을 앞세우고 전진했다. 70명이 일렬 횡대로 다가왔다. 거리 200m, 150m, 100m. 이재호 중위는 사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탄약을 아껴야 했다. 50m까지 기다려야 했다. 병사들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기다렸다.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만 들렸다. 거리 80m. 무장공비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지난 12시간 동안 50명 이상의 동료를 잃었다. 31명의 한국군에게. 그들도 두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다. 전진. 무장공비들이 속도를 높였다. 거리 60m. 이재호 중위가 손을 들었다. 사격 준비. 병사들이 총을 겨냥했다. M16의 가늠자를 통해 표적을 포착했다. 손가락이 방아쇠를 눌렀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거리 50m. 중위의 손이 내려갔다. 사격. 팔정의 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단발 사격. 8명의 무장공비가 쓰러졌다. 재장전. 다시 쏘았다. 7명이 더 쓰러졌다. 탄창이 비기 시작했다. 마지막 총알을 쐈다. 40발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적 20명을 제거했다. 하지만 50명이 남았다. 거리 30m까지 좁혀졌다. 수류탄을 던졌다. 3개가 동시에 날아갔다. 폭발. 적 10명이 쓰러졌다. 40명 남았다. 거리 20m. 이재호 중위가 총검을 앞세우고 참호에서 뛰어나왔다. 병사들도 따랐다. 8명이 40명을 향해 돌진했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총검이 부딪혔다. 칼날이 살을 찢었다. 비명이 울렸다. 피가 튀었다. 눈밭이 붉게 물들었다. 박성훈 일병이 적 1명을 찔렀다. 옆에서 또 다른 적이 칼을 휘둘렀다. 팔에 베었다. 피가 쏟아졌다. 박 일병은 개머리판으로 그 적의 얼굴을 내리쳤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적이 쓰러졌다. 또 다른 적이 덤벼들었다. 끝이 없었다. 새벽 3시. 남쪽 하늘에서 조명탄이 올라갔다. 밝은 빛이 고지를 비췄다. 그리고 총성. 남쪽에서 M16 소리가 들렸다. 지원군이었다. 중대본부에서 파견한 2개 소대 80명이 도착한 것이었다. 무장공비들이 혼란에 빠졌다. 앞뒤에서 공격받는 상황. 그들의 대열이 무너졌다. 지휘관이 후퇴 명령을 내렸다. 무장공비들이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지원군의 추격 사격이 이어졌다. 도망치던 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새벽 3시 15분. 전투가 끝났다. 897고지는 지켜졌다. 이재호 중위는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힘이 빠졌다. 총을 놓았다. 손에서 피가 흘렀다. 언제 다쳤는지 몰랐다.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 실감났다. 살아남았다. 8명이 70명을 상대로 30분을 버텼다. 기적이었다. 새벽 3시 30분. 지원군 중대장이 897고지에 도착했다. 눈밭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한국군과 북한군이 뒤섞여 있었다. 피와 눈이 얼어붙어 검붉은 얼음이 되었다. 중대장은 이재호 중위를 찾았다. 중위는 참호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동상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군복은 찢어지고 얼어붙어 딱딱했다. 중대장이 다가가 물었다. 이중위, 상황 보고하라. 이재호 중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말했다. 31명 중 8명 생존 고지사수 완료.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참호는 눈으로 뒤덮였고 탄피가 무릎까지 쌓였다. 피가 얼어붙은 자리마다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31명이 120명을 상대로 72시간을 버텼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중대장은 위생병을 불렀다. 부상자 후송 준비. 위생병들이 달려왔다. 8명의 생존자를 확인했다. 모두 중경상이었다. 동상, 총상, 자상, 타박상.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들것에 실어 후송 준비를 했다. 박성훈 일병은 거부했다. 먼저 막사 안 부상자들을. 위생병이 막사로 들어갔다. 23명이 누워 있었다. 절반은 이미 숨을 거뒀다. 동상과 저체온증으로 죽은 것이었다. 생존자 13명을 급히 후송했다. 담요로 감싸고 들것에 씌웠다.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했다. 최영식 일병이 부상자들을 끝까지 챙겼다. 자신도 손가락 3개가 동상으로 썩어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봤다. 새벽 4시 헬기 소리가 들렸다. UH-1 헬기 3대가 고지 평지에 착륙했다. 로터 바람이 눈을 날렸다. 부상자들을 헬기에 씌웠다. 중상자부터 먼저 태웠다. 이재호 중위는 마지막까지 남았다.
모든 병사가 헬기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에야 올라탔다. 헬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897고지가 보였다. 눈으로 뒤덮인 고지. 그곳에 전사한 동료 13명이 남아 있었다. 중위는 창을 바라보며 경례를 올렸다. 눈물이 흘렀다. 얼굴에 얼어붙었다. 새벽 5시 야전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부상자들을 응급실로 이송했다. 동상 환자가 가장 많았다. 손가락, 발가락, 귀, 코, 검게 변한 부위를 절단해야 했다. 마취도 없이 수술이 진행됐다.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총상 환자는 수술대에 올랐다. 총알을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했다. 수혈이 필요했지만 혈액이 부족했다. 의료진이 자신들의 피를 뽑아 수혈했다. 김철민 상병은 허벅지 절단 수술을 받았다. 총상 부위가 괴사되어 다리를 살릴 수 없었다. 마취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22살이었다. 앞으로 평생 의족을 달고 살아야 했다. 옆 침대의 박성훈 일병도 비슷했다. 왼손 손가락 4개를 잃었다. 엄지만 남았다. 총을 쥘 수 없는 손이 되었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오전 8시 사단장이 야전병원을 방문했다. 생존자들을 격려했다. 이재호 중위에게 악수를 청했다. 중위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사단장이 말했다. 잘 싸웠다. 자랑스럽다. 이재호 중위는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13명을 잃었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희생으로 고지를 지켰다. 너희는 영웅이다. 중위는 영웅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살아남은 것이 영웅인가? 동료를 잃고 살아남은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오후 897고지 수습 작전이 시작되었다. 눈을 치우고 시신을 수거했다. 한국군 전사자 13명, 북한군 시신 68구. 전사자들을 군장으로 덮어 후송했다. 얼굴을 확인하고 인식표를 수거했다. 정수만 병장, 이강철 상병, 손민준 일병. 함께 싸웠던 얼굴들이었다. 막사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고향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싶다는 글. 전역하면 하고 싶은 일.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다. 20살 안팎의 나이에 897고지에서 죽었다. 밤, 야전병원 병동은 조용했다. 생존자들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전투 장면이 떠올랐다. 총성, 비명, 피냄새.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손이 떨렸다. 식은땀이 흘렀다. 박성훈 일병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죽은 동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 아니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 그 운이 저주처럼 느껴졌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였다. 1968년 2월 897고지 전투 생존자들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육군본부 강당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8명의 생존자가 참석했다. 목발을 짚은 사람, 휠체어에 앉은 사람, 붕대를 감은 사람. 모두 성한 곳이 없었다. 이재호 중위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가슴에 훈장을 다는 순간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영광이 아니었다. 13명의 무게였다. 함께 싸우다 죽은 전우들의 무게. 중위는 단상에서 내려와 빈 의자 13개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생존자들은 모여 술을 마셨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잔을 들고 마실 뿐이었다. 박성훈 일병이 한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잔이 흔들렸다. 왼손 손가락 4개가 없는 손. 그는 말했다. 정수만 병장님은 봄에 제대하기로 했었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다른 생존자들도 고개를 숙였다. 김철민 상병이 의족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호 중위가 대답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다. 1970년 봄 897고지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검은 화강암, 비석에 전사자 1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정수만, 이강철, 손민준. 20살 안팎의 나이에 멈춰버린 이름들. 생존자들이 추모식에 참석했다. 눈 내리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춥고 두렵고 외로웠던 시간. 하지만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 이재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다.
전우들에게 말했다. 잘 싸웠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1980년대 생존자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박성훈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다. 한 손으로 괭이를 들고 밭을 갔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김철민은 의족을 달고 작은 가게를 열었다. 걸음이 불편했지만 손님을 맞이하며 웃었다. 최영식은 간호사가 되었다. 전쟁터에서 배운 것을 병원에서 실천했다. 부상자를 돌보며 897고지를 떠올렸다. 그때 살리지 못한 전우들을 떠올리며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했었다. 이재호는 제대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다. 한국전쟁, 베트남전, 그리고 잊혀진 작은 전투들. 897고지 이야기도 했다. 31명이 120명을 상대로 72시간을 버틴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영웅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호는 말했다. 영웅은 없었다고. 단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두려웠지만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추웠지만 버틴 사람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1995년 897고지 전투 생존자 모임이 열렸다. 8명 중 5명이 참석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들. 27년이 흘렀다. 그들은 다시 고지를 찾았다. 추모비는 그대로였다. 이름들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성장했다.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이런 작은 전투들이 있었다. 이름도 없이 싸우고 죽어간 사람들의 희생. 박성훈이 말했다. 우리가 늙으면 이 이야기를 누가 기억할까요? 김철민이 대답했다. 우리 자식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2025년 이재호는 80살이 되었다. 897고지 생존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다른 전우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그는 혼자 추모비를 찾았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비석 앞에 섰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정수만, 이강철, 손민준. 얼굴이 떠올랐다.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영원히 20살이었다. 늙지 않는 얼굴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이재호는 술을 따르며 말했다. 내년에도 올게. 내가 살아있는 한. 바람이 불었다. 눈발이 날렸다. 57년 전 그날처럼. 이재호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총소리가 들렸다. 환청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생생했다. 그 추운 밤. 죽음 앞에서도 총을 놓지 않았던 전우들. 이재호는 눈을 떴다. 비석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기억이 살아있었다. 897고지 전투는 공식 전사의 작은 각주로 기록되었다. 31명이 120명을 72시간 막아낸 전투. 숫자로만 보면 작은 전투였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싸운 사람. 고통을 참고 버틴 사람. 죽어가면서도 동료를 지킨 사람. 그들의 이름은 비석에 새겨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잊혀져 갔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들은 죽지 않는다. 역사는 승자만 기록하지 않는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도 기록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이유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